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30번째, 원자 번호 30번 아연입니다. 신체 대사와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원소라 잘 알려져 있는 아연. 하지만 그 외에도 독특한 성질이 많아 첨단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연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아연은 다른 금속들과 마찬가지로 은백색의 금속 원소입니다. 자연 상태의 아연은 산소나 황 등과 같은 비금속 원소들과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아연 광석은 섬아연석입니다. 철을 혼합물 또는 불순물로 삼아 아연은 황과 결합해 다이아몬드 구조라고도 불리는 칭크 블렌데 구조를 이룹니다. 칭크 블렌데는 많은 고체 물질에서 중요한 결정 구조로 이야기되곤 하는데 그 시작이 섬아연석이었던 만큼 아연 광석의 발견과 사용은 매우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석 분간 외에 크게 유용한 특성은 아니지만 섬아연석은 자외선화에서 형광을 발현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아연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함유된 불순물들에 의한 결과입니다. 아연은 고대 원소 중 하나로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역시나 국문으로는 아연, 영어로는 징크라 불리는 이 원소의 이름에서도 많은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연은 납에 비해 약간은 모자란 혹은 버금가는 원소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납과 아연은 흔히 함께 발견되며 광석 형태로도 납의 주 추출원인 방연석과 앞서 살펴본 섬아연석은 매우 유사합니다. 이제는 납 아연 광석에서 증류를 통해 효율적인 분리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어려운 일이었으며 납의 쓸모보다 못한 아연은 골칫덩어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연은 납을 생산할 수 없는 눈먼 물질이라 부르는 데서 앞서 봤던 칭크 블렌데 구조가 시작됩니다. 징크의 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 싱에서 유래했으리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식물의 가지와 같이 뾰족하고 들쭉날쭉한 모습을 뜻하는 톱니라는 의미의 칭쾌가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연 금속을 정련하면 뾰족한 모습의 금속이 표면에서 얻어진다는 이유도 있으며 아연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의사이자 연금술사였던 파라켈수스의 발견들에서도 비슷한 형태들이 등장합니다. 파라켈수스는 황산 아연을 약재로 사용했는데 쌀비트리올이라 불리던 이 화합물은 뾰족한 결정 구조를 가지며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아연 금속 역시 뾰족한 모양입니다. 심지어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면 흔한 산화 아연의 경우에도 나뭇가지처럼 뾰족한 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오랜 역사를 갖는 원소인 만큼 연금술에서도 사용되고 고유의 연금술 기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연금술 기호는 원 위에 꺽쇠 표시가 그려진 모습입니다. 사실 연금술은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한 학문인 만큼 물질을 표기하는 방식도 여럿입니다. 보이는 도식들 모두 아연을 나타내는 기호들이었는데 화학의 태동기에 화합물 명칭과 구성, 표기법 등을 정리한 앙투앙 라부아지에라는 위대한 화학자가 있었듯 연금술 기호 또한 몇 명의 인물들의 정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 위에 꺽쇠가 달린 기호는 스웨덴의 화학자였던 토르베른 베리만의 표식이며 그의 화합물 기호표에서는 56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학의 시대로 넘어가 아연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연은 12족 원소로 첫 번째 전이금속 그룹의 마지막 원소입니다. 30번 원소 아연의 원자 핵은 30개의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흔한 동위원소에 대한 중성자 개수는 34개입니다.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징크 64는 아연 동위원소 중 49.17%를 차지하고 있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징크 66는 27.73%이며 그 이후로도 67, 68, 70까지 총 5종류의 동위원소가 안정한 원자핵을 갖는 원소들입니다. 그 이외의 아연 동위원소들은 방사성 붕괴를 하며 그중 가장 잠재적으로 유용한 혹은 위험한 물질은 징크 65입니다. 징크 65의 반감기는 약 244일로 인간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입니다. 이 때문에 징크 65의 가장 대표적인 활용 목표 분야는 솔티드밤이라 불리는 낙진 강화 핵폭탄 제작용 원소입니다. 낙진 강화의 경우 가장 흔하고 안정한 징크 64를 핵폭탄에 추가해 열핵무기의 폭발에서 발생하는 고에너지 중성자와의 충돌을 통해 폭발로부터 징크 65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생성된 방사성 아연은 1.115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감마선을 방출하며 수년간 붕괴하기 때문에 핵폭탄의 낙진으로 지역을 장기간 오염시키기 위한 무기입니다. 이론상 어려울 것은 없지만 아직 실제로 사용된 사례까지는 없습니다. 아연의 가장 유명한 사용 분야는 합금입니다.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황동은 청동보다 오래전부터 알려진 합금이었으며 아연에 의한 녹는 점 감소와 구리의 항균 효과, 그리고 금과 유사한 색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재도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다양한 유물에서 황동을 찾아볼 수 있으며 탄피에 황동이 활용되며 금속 가격에 갑작스러운 인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황동과 같은 명칭인 브라스라 불리는 금관악기 역시 황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황동은 균질한 합금을 형성하며 과학 분야에서는 구리와 아연을 접촉시켜 금속 계면에서의 확산인 컬켄달 효과를 통해서도 황동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지만 자연스레 다양한 금속 원소들이 추가적으로 혼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합금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청동기 시작부터 시작해 조선시대에 활발히 사용되던 노쇠는 황동의 주석이 추가된 합금이며 유로와 동전에 사용되는 재료인 노르딕 골드는 황동의 알루미늄과 주석이 혼합된 합금이기도 합니다. 아연이 사용되는 다른 종류의 합금도 많습니다. 전자회로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땜납을 단순히 납이라 생각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주석과 납이 6대4로 혼합된 금속입니다. 최근에는 여기 아연을 추가해 사용하거나 유독성인 납을 제외하고 구리나 은 등과 함께 아연 합금을 만들어 금속 땜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기 적합한 도구로 자주 이야기되는 양은 냄비 역시 아연이 사용됩니다. 양은은 니켈 실버라는 합금인데 구리와 니켈 그리고 아연이 6대2대2로 혼합됩니다. 현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연 합금 중 하나는 자막입니다. 최초 발명 국가인 독일어로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의 앞글자를 따 만들어진 자막에 아연이 사용된 이유는 금속의 융점을 낮춰 취급이 용이해지며 가격이 저렴한 금속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함석은 강철의 표면을 아연으로 감싼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갈바나이즈드 스틸이라 불리는데 루이지 갈바니의 동물 전기 발견에서부터 시작된 전기화학에서 갈바닉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합니다. 당시 최초의 전지 발명에서도 아연은 중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바나이즈란 단어는 그 자체로 아연 도금을 의미하는 만큼 전기 반응을 통해 가장 먼저 활용이 시작된 금속 원소는 아연인 셈입니다. 함석은 표면 아연층을 통해 금속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처럼 보호하기 위한 금속 대신 산화하는 희생 양극에 마그네슘 외에도 아연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연의 본격적인 활용은 배터리 분야에서 드러납니다. 리튬, 카드뮴, 알칼라인 등 다양한 배터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연 공기 배터리라는 방식은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납작한 동전 형태의 아연 공기 배터리의 넓은 면의 양극, 그리고 주위 고리에 가스킷이 있는 음극으로 구분됩니다. 아연 공기 배터리는 이름 그대로 공기 중 산소가 유입되며 화학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양극에서는 금속 아연이 알칼리성의 수산화 작용기와 반응하며 전자를 내보내게 되고 이는 전해질층에서 산화 아연을 형성하며 물과 수산화 작용기를 발생시킵니다. 음극에서는 산소가 물 그리고 전자와 결합하며 수산화 작용기를 생성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반응당 2개의 전자 이동이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들에 대해 연립 방정식의 가감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로 합친다면 아연이 산소와 결합해 산화 아연을 형성하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 아연 공기 배터리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아연 공기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물의 참여가 필요한 느린 사전자 산소 화학과 부식성 전해질, 그리고 공기 성분에 의한 높은 화학적 불안정성, 또한 부차적인 반응으로 인한 전기화학적 비가역성이라는 문제가 언제나 있어 왔죠. 이러한 문제도 극복되고 있습니다. 아연 공기 배터리에서 가역적인 산화 환원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비알칼리성 수성 전해질에서 이전자 반응을 통해 진행되는 아연 공기 배터리 구성이 개발되었습니다. 사용된 비알칼리성 전해질은 징크 트라이플로르 메탄 설포네이트 염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가역적인 과산화 아연 산소 화학을 아연 공기 배터리에 도입하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강알칼리성 전해질과 비교하여 새로 개발된 비알칼리성 수성 전해질은 몇 가지 결정적인 장점을 갖습니다. 아연 양극은 더 높은 화학적 안정성과 전기화학적 가역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차세대 아연 공기 배터리는 대기 조건에서 320회의 충방전 총 1600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연 공기 배터리가 아닌 아연 이온 배터리는 이론상 용량이 높으며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저렴하고 안전한 대안입니다. 그러나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의 탄소 음극과 달리 금속 음극의 제한적인 전기화학적 성능, 그리고 양극에서의 아연 수지상 성장은 아연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수명을 감소시킨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화학이 아닌 물리에서 배우고 나는 자기장의 적용에 따른 힘의 형성입니다. 실제로 비교 테스트상 자기장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약 80시간 경과 시점에서 쇼트가 발생해 배터리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완벽히 동일한 소자에서 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600시간 이상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외부 자기장의 도입이 돌출된 수지상 구조를 억제할 수 있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기장과 전류 방향에 대해 형성되는 힘의 방향을 우리는 오른손가락 방향들을 조합해 간단히 예측하곤 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를 고려한다면 자기장은 아연 이온들이 이동하는 방향을 별도의 물리적인 뒤섞음 없이 자연적으로 혼합되도록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장이 없는 경우 표면에 수지상 구조가 형성되어 배터리 안정성이 감소하지만 자기장은 표면에 고른 성장을 일으켜 배터리 수명이 크게 향상됩니다. 언제나 중요한 과학적 발견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적 있는 의외로 간단한 사실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술의 발전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복잡한 구조나 새로운 물질이 적용되더라도 이전보다 더욱 뛰어난 효율을 갖는 방향성이거나 반대로 구조나 재료, 제작 방식의 간략화를 통해 유사한 효율이더라도 더 낮은 비용과 노동이 소요되는 방향입니다. 배터리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아연 이온 배터리의 간략화가 가능하다는 최근 결과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으로 비교되는 대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수많은 장점 외에도 폭발 등 안전 문제, 그리고 제한된 리튬과 코발트 등 구성 원소들의 가용성 문제가 있습니다. 소개하는 새로운 방식의 아연 이온 배터리는 낮은 비용과 자연적으로 풍부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 양극이 없는 아연 기반 배터리의 프로토타입이 발명되었습니다. 아연 이온 기반 배터리는 안전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 그리드 규모 에너지 저장을 위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는 분명 자연적으로 풍부하지만 이제껏 개발된 대용량 아연 배터리에는 두꺼운 아연 금속 양극이 필요합니다. 필연적으로 비용의 증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양극은 충전 중에 양극에 침전되는 아연 금속의 수지상 돌기를 형성하여 배터리를 단락시킬 수 있는 문제가 언제나 남아있죠. 아연 양극 없이 구리판만으로 구성했을 경우 아연층이 형성되며 정상적으로 구동 가능했으며 구리판 위에 나노미터 두께의 탄소층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수지상 돌기의 형성이 억제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양극이 없어 더 가벼운 아연 이온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들과 비교했을 때 질량 대비 에너지 밀도가 압도적으로 뛰어났으며 이 방식의 적용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아연 배터리의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금속 원소죠. 그것도 산과 간단히 반응할 수 있으며 철, 니켈, 주석 등 유용한 다른 금속 원소들에 비해 더 간단히 산화될 수 있음을 이온화 경량으로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아연과 산의 반응은 단순히 아연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 유용한 새로운 기술이 됩니다. 그 연구의 시작은 요한 볼프강 되베라이너의 발명에서 영감으로 다가옵니다. 되베라이너는 주기율표의 발명 과정에서 멘델레예프에 앞서 가장 먼저 원소들 간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트라이아드라 이름 붙인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세 개의 원소의 연관성을 의미하는 트라이아드는 한 예로 일족 알칼리 금속에서 살펴본 리튬과 소듐, 포타슘을 들 수 있습니다. 되베라이너는 이 세 원소 중 가장 가벼운 리튬과
가장 무거운 포타슘에 원재량을 더해 절반으로 나눠 평균값을 구하면 소듐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물론 직접 계산해 보시면 그 정도로 완벽히 들어맞는 값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성질을 갖는 세 개의 원소 그룹이 이 외에도 여럿 존재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들 간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사실로부터 주기율표 발명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보다 흥미로운 되베라이너의 발명품은 되베라이너 램프라고도 불리는 다음과 같은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명칭으로는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되는 라이터가 됩니다. 실제로 라이터의 발명은 성냥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화석 연료의 사용이 아닌 오로지 화학 반응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용기 내부에는 아연 덩어리가 매달려 있으며 묽은 황산 등을 넣어 산에 의한 아연의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작동합니다. 금속이 산과 반응하면 가연성의 수소 기체가 발생하며 이는 용기 위쪽으로 분사되어 노즐을 통해 백금 손뭉치에 주입됩니다. 백금은 수소와 산소 간의 화학 반응을 가속하는 촉매로 사용될 수 있는 귀금속 원소입니다. 결국 발생한 수소와 대기 중의 산소는 백금 표면에서 반응하며 고온의 열을 내 이를 통해 물체를 점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산과 아연의 반응을 더 극적으로 사용한 방식은 마이크로모터 로봇입니다. 체내 혹은 용액으로 이루어진 환경 속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마이크로모터 분야는 꾸준히 시도되었으며 대부분은 고농도의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산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산소 기포 추진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합니다. 하지만 과산화수소나 산소 모두 고농도에서 위험성이 있으며 생의학 분야에 도입하기에는 산화 반응과 다량의 기포 발생 그리고 과산화수소의 독성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량의 수소기체 발생은 체내에서 안정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산성 환경에서 수소 기포를 발생시켜 스스로 추진하는 새로운 유형이 탄생합니다. 산 기반 시스템은 인간의 위나 실리콘 습식 에칭 풀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 가능합니다. 폴리아닐린 고분자로 이루어진 템플릿 내부에 아연층을 전기 증착해 형성하는데 아연의 산화 반응에 의한 자율적인 이동이 가능하며 외부 표면에 산화철 구조 등 자기층을 증착하면 자력을 통해 방향 제어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작은 폴리스타이렌 구체를 화물로 고려해 이동을 통해 결합하고 정해준 경로대로 운반한 다음 운동 방향을 바꿔 방출하는 동작까지 실시간으로 구동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아연은 거대한 합금부터 배터리, 심지어 아연 자체를 소모되는 연료로 고려한 방식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우리가 아연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역사상 가장 큰 해양 생명체는 흰 긴수염고래라지만 가장 인상 깊은 생명체는 아마도 모사사우루스 그리고 메갈로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현재도 상어가 가장 위협적인 해양 생명체 중 하나임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압도적으로 거대했다던 메갈로돈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메갈로돈은 왜 멸종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며 당시 공존하던 현재의 백상아리와의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이에 대한 실제 증거는 포식하는 생명체의 종이 비슷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도 두 종 모두가 해양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바로 아연에서 드러납니다. 메갈로돈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한 오토두스 메갈로돈과 같은 거대 상어는 길이가 최대 20m에 달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현재 가장 큰 상어인 백상아리는 총 길이가 메갈로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m에 불과하죠. 메갈로돈과 현대 및 화석 백상어의 이빨을 분석하여 안정 동위원소 비율을 분석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인 콜라겐은 5만 년가량 시간이 경과되면 보존되지 않아 전통적인 질소 동위원소 분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멸종된 초기 중신새와 초기 플라이오새 종의 치아 아연 동위원소 특징을 현대 상어의 특징과 비교하게 됩니다. 현대 서식하는 다양한 해양 포식자들의 치아 내 아연 농도는 먹이사슬의 상위에 있을수록 더 낮은 징크 66 함량을 갖게 됩니다. 오토두스 메갈로돈은 분명 먹이사슬의 높은 곳에 위치한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신기한 점은 초기 플라이오새 백상아리인 카르차로돈 카르차리아 이빨에서 나온 아연 동위원소 값이 메갈로돈과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먹이 대상과 영양 수준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의미죠. 아연이 생명체의 식생활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은 아연이 광범위한 생물학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기체의 필수적인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연은 치아가 자라면서 치아에 흡수되어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해양 생물이 아닌 경우에도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에 비해 낮은 징크 66 비율을 갖게 됩니다. 결국 치아에 가벼운 동위원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무거운 동위원소가 덜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동물은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위치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 이유는 아연의 장내 흡수 과정에서 동위원소 함량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초식동물의 경우 식물에서 얻은 아연과 피트산이 결합하여 아연 흡수를 억제하고 가볍고 풍부한 아연 동위원소인 징크 64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축적됩니다. 이로 인해 체내 조직에는 무거운 동위원소인 징크 66가 남게 되어 초식동물의 생체 조직은 섭취하는 식물보다 더 높은 징크 66값을 갖게 됩니다. 초식동물의 경우에도 식물의 잎은 줄기나 뿌리보다 가벼운 동위원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어느 부위의 식물을 주로 섭취하는지 식생활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뼈 조직은 근육 조직보다 보편적으로 무거운 아연 동위원소가 더 많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과정과 교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뼈는 더 긴 기간 동안의 평균 식이 아연 동위원소 조성을 반영하는 반면 치아 에나멜은 특정 기간 동안의 식단만을 반영하게 됩니다. 메갈로돈 외에도 다른 과거 생명체의 먹이사슬대 위치에 대한 정보도 같은 방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등장했으며 최초로 불을 다루기 시작해 화학과 인간이 만남에 이루어진 시기라 여겨지는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스페인 가바사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치아의 다양한 아연 농도, 즉 동위원소를 분석하여 네안데르탈인이 당시 압도적인 최상위 포식자였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치아의 무거운 아연 동위원소 함량이 당시 활동하던 다른 동물들의 치아 화석에서 분석되는 수치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원소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데 네안데르탈인이 육류를 먹으며 뼛속 골수까지 섭취하곤 했지만 실제로 혈액을 마신다는 등의 섭취는 없었다는 정보나 치아 범랑질의 가장 오래된 부분에서 확인되는 아연 동위원소 변동으로부터 2살 이후부터 육류 섭취를 시작했다는 등 단순한 조사로는 알 수 없을 이야기들을 아연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와는 달리 물리적인 능력을 통해 지상 최강의 사나이로 당시를 지배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함께 이야기되는 당시에 또 다른 인류가 있습니다. 2022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제였으며 스반테 페보에게 영예를 안겨줬던 고유전체약 속 연구 대상이었던 데니소바인입니다. 약 6만 년 전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 탈출 사건이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아프리카로부터 전 지구 영역으로의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도착하자 이 인류는 데니소바인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갈등과 협력이 있었겠지만 핵심은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인류와 데니소바인 사이에 이종교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현대인의 유전 정보에는 데니소바인 기원의 유전적 변이체가 남아있으며 이를 통해 초기 상호작용의 증거로 작용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유전적 변화가 현생 인류의 조상 개체군이 추위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 또한 발생했는데 아연 조절과 세포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SLC38-9의 변종은 현대인에게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걸리기 쉽도록 만들었다는 부분이죠. 데니소바인으로부터 유래한 SLC38-9 유전자는 아프리카 인류에게서는 변이가 거의 확인되지 않지만 아시아 지역 등의 현대 인류에게서는 많은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SLC38-9는 아연 수송과 관련된 징크 T9이라는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을 암호하고 있습니다. 아연은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그리고 서로 다른 세포 구획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신체의 모든 조직에서 발현되는 이 아연 수용체에서 발견된 변이체가 신경성 식욕 부진, 과잉행동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양극성 장애, 우울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등을 포함한 정신질환에 취약한 인종이 생겨나도록
만든 것이 됩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음악을 크게 들으면 귀가 나빠진다는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청각이 나빠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자주 음악을 듣는 편인데 즐겨 듣는 음악 장르가 장르인 만큼 크게 듣는 편입니다. 콘서트에 참석해본 사람이라면 큰 소리에 귀가 울리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 청력 상실을 겪거나 큰 소음이 멈춘 후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에 심각한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청력 관련 필수 원소인 아연의 과잉과 관련된 뇌의 세포 손상에서 비롯되는 현상들입니다. 데니소바인 유전 정보에 등장했던 SLC30A9과 유사한 명칭을 갖는 SLC30A3 유전자는 역시나 아연 수송과 관련된 중요한 유전자입니다. SLC라는 용어 자체가 용질 전달과 관련된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전달 용질은 바로 아연 이온이고 말이죠. SLC30A3는 징크 T3라는 단백질을 암호화합니다. 징크 T3는 아연을 세포 내 소낭으로 수송한 역할을 하며 특히 신경 전달과 시냅스 기능 조절에 작용하기 때문에 신경세포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생쥐가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된 지 몇 시간 후 뇌의 아연 수치가 급등한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큰 소리에 노출되면 아연이 세포 내외의 공간으로 강력하게 방출되어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세포 간 통신을 방해하게 됩니다. 청각이 물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인 만큼 이는 반대로 아연을 조절하면 청력 회복이 다소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데이터상 두 가지 실험군이 등장하는데 S2라 표기된 샴 익스포즈드는 과학 연구, 특히 실험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한 대조군을 의미합니다. 샴은 가짜 또는 모조를 의미하며 실험 조건을 모방했지만 핵심적인 처치는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소음 장치 앞에 놓이지만 소음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쥐들을 뜻합니다. 애니의 경우 큰 소리에 노출된 실험군을 의미하고 있으며 소음에 노출된 경우 확연한 아연 신호 증가가 확인됩니다. 징크 T3 유전자의 삭제는 소음 유도 청력 손실을 완화하며 청력 회복을 실제로 촉진했습니다. 아연에 대한 조절을 확인하기 위해 6자리 동시 배위로 금속 이온을 비활성화시키는 테트라키스 2피리디메틸 에틸렌 다이아민 킬레이트를 투여했습니다. 참고로 흔히 알려진 헥사덴테이트 킬레이트인 EDTA 대신 TPEN을 사용한 것은 아연에 대한 친화성이 더 높은 분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TPEN 적용은 소음 유도, 청력 손실을 완화하고 와우 기능 회복을 유도했습니다. 우리는 근육이라는 단어에서 육체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강인한 조직을 떠올립니다. 흔히 골격근이라 구분되는 이와 같은 근육 외에도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근육 분류도 존재합니다.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근으로 심장 운동을 일으키는 심근, 그리고 또 다른 불수의근으로 내장기관에 분포하는 평활근입니다. 그중 평활근은 혈관 주위에도 존재해 혈관의 수축 이완에 따른 혈압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모든 신체 기능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신체 곳곳으로 보내는 동맥에 의존하며 이러한 혈관 내 평활근 세포는 혈액이 각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또는 느리게 도달하는지 결정합니다. 평활근이 수축하면 동맥이 좁아져 압력이 높아지며 근육이 이완되면 동맥이 확장되어 혈압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미 60여 년도 더 된 과거 혈관 주변 평활근의 칼슘과 포타슘 수치가 혈관 확장과 수축을 제어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포타슘은 근육의 칼슘을 조절하고 칼슘은 직접적으로 혈관을 조절해 혈압과 혈류를 제어하는 물질입니다. 혈압과 아연의 관계도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혈압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던 경우 아연의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연 기반 약물이 알츠하이머병의 뇌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던 중 약물로 치료받은 쥐에게서 예상치 못한 혈압 감소가 관찰되었기 때문입니다. 총 5가지 종류의 아연 전달제인 징크 파이리사이온, 징크 다이설피람, 클리오키놀, 징크 DTSM 및 징크 비스 히스티디네이트를 투여하면 공통적으로 농도 의존적인 혈관 이완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아연은 감각신경, 내피세포 및 동맥 근육에서 칼슘 수치의 감소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특히 뇌와 심장의 혈관이 신체의 다른 부위의 혈관보다 아연에 더 민감합니다.
본질적으로 아연은 혈류와 압력에 대해 칼슘과 반대되는 영향을 일으킵니다. 세포 내 아연 수치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혈압 역시 아연 결핍의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는 등 혈압을 낮추는 데는 아연 섭취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휴대폰 등 포터블한 전자기기에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무선 충전은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무선 충전이 가능한 기기를 열어보면 코일 형태로 제작된 금속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살펴본 두 가지 아연의 큰 활용 분야는 배터리 그리고 생체에 대한 작용이었는데, 무선 충전 기술을 생체에 적용하는데 점차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부 아래 삽입 가능한 무선 충전 장치인 셈이죠. 최근 개발된 삽입형 무선 충전 소자의 구조는 유연성 고분자 표면에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진 코일 그리고 아연 축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의 경우 무선 임플란트는 최대 10일 동안 작동하고 2개월 이내에 완전히 용해되어 독성을 보이지 않는 형태로 제거되었습니다. 물론 시스템을 감싸는 보호 폴리머와 왁스층을 두껍게 하면 체내에서 더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연 마그네슘 이식형 무선 충전기로 이루어진 약물 전달 시스템도 개발되었습니다. 발열로 인해 체온이 높아진 쥐에게 자동적으로 소염제를 전달하는 방식이었고, 12시간의 작동 후 임플란트를 하지 않은 쥐는 칩을 가진 쥐보다 체온이 훨씬 높아 장치가 정상적으로 약을 전달함이 확인됩니다. 이식형 아연 배터리 자체를 이용한 항암 치료 기술도 있습니다. 체내에 삽입된 아연 공기 배터리는 암조직 주위 산소를 결핍시켜 암세포를 공격하는 동시에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성산소종을 형성하게 됩니다. 저산소 환경에서 활성화되는 특정한 화학요법 약물의 효능을 향상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생리학적 조건에서 자체 충전이 가능하므로 종양에 대한 산소 가용성을 지속적으로 제한해 장기간의 치료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테스트 결과 배터리 치료로 일주일 이내에 종양의 크기를 74%나 감소시키는 효과까지도 확인되었습니다. 아연과 관련된 더욱 특별한 생화학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독을 갖는 다양한 생물 중 뱀의 독은 매우 복합적인 단백질독 및 신경독 등으로 구성되어 빠른 해독이 필요합니다. 모든 뱀의 독을 하나의 약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톱니비들 살모사와 같은 금속 단백 분해 효소독을 갖는 생물에 대한 대처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지역마다 서식하는 살모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독의 종류도 제각기 다른데, 대부분 도표상 하늘색으로 표시된 뱀독 금속단백 분해 효소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금속단백 분해 효소라는 이름처럼 금속과 관련되어 있다면 금속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뱀의 금속단백 분해 효소는 보편적인 효소와 마찬가지로 아미노산이 연결된 고분자 물질인 단백질과 함께 기능적 구동을 위한 보조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뱀독의 보조인자는 바로 아연입니다. 보편적으로 중금속 중독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들은 느슨한 금속 이온을 묶어내기 때문에 아연을 고갈시킬 수 있을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머카프롤이라는 작은 화학 분자, 그리고 유니티올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유사 구조인 DMPS를 투여합니다. 독액 주사 후 약물을 경구 투여한 결과 약물을 투여받지 않은 쥐와 달리 생존율이 향상됩니다. 금속단백 분해 효소의 작용은 트롬빈, 항트롬빈 복합체를 형성해 피가 잘 멎지 않도록 만드는데, 독 주입 실험군과 비교해 아연을 잡아내는 분자를 넣은 경우 확연한 지연 혹은 치료 효과가 관찰됩니다. 또한 독액 주입 부위의 국소 조직 손상을 방지해 이 약물이 생명을 구하는 것 외에도 장애를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중금속 해독제를 이용한 해독은 혈액독을 보유한 뱀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신경을 표적으로 삼는 코브라와 같은 뱀에게는 치료가 거의 효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연은 생명과 관련된 원소임을 넘어 생명 시작의 순간 폭발하는 원소이기도 합니다.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정자에서 추출한 단백질만을 난자에 주입하여 아연을 추적할 수 있는 형광 표지를 사용해 분간하였습니다. 인간 난자가 수정을 준비하기 위한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설 때 초기 발달보다 주위에서 금속을 50%가량 더 많이 끌어당겨 비축하며 아연 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은 아연이 증가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수정이 불가능했다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이 단계에서 아연이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아연이 난자의 다른 단백질을 프라이밍하여 난자가 다기능성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원숭이, 소, 생쥐에게서도 동일한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아연 폭발의 의미 중 하나가 개구리 연구에서 최근 드러났습니다. 개구리는 3억 년의 진화를 통해 인간과는 분리된 생물입니다. 포유류와 양서류의 차이와 더불어 포유류의 난자와 양서류의 알의 극명한 크기 차이는 연구에 적합한 대상이 개구리라는 것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추적한 결과 난자가 정자에 접촉한 직후 다량의 망가니즈와 아연 이온이 주위로 폭발적으로 배출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하나 이상의 정자에 의해 수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영양 공급을 비롯해 불안정성이 더 높은 만큼 정자의 접촉 순간 이후에 동시다발적 수정을 막기 위해 망가니즈와 아연 이온으로 주위의 후속 정자들을 무력화하는 방어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연은 그 이후에 세포 분열 단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아연 이온과 결합해 형광을 발색하는 추적 센서를 개발해 세포 분열 및 증식 단계에서 아연의 역할을 확인한 결과 아연 수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지면 허용 가능한 정상 범위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세포 증식이 중단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연과 결합하기 위한 킬레이트 화합물인 트리스투 피리디메틸 아민을 사용해 아연 농도를 제어했을 때 시간이 경과해도 아연 부족으로 세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확인됩니다. 반대로 아연 농도를 높여준 경우 최소 용매 조건에 비해 세포 분열이 가속되는 현상이 확인됩니다. 아연 펄스라는 현상도 관찰되는데 세포가 분열한 직후 일시적인 아연 농도 증가가 발생하고 1시간 후에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아직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진 못합니다. 예상되는 이유로는 분열로 생성되는 2개의 새로운 딸 세포가 개별 세포에서 성장을 시작하기 위해 많은 양의 아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연이 세포 분열의 핵심적인 원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생체 시스템에서 아연은 여러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합니다. 뱀독의 금속 단백 분해 효소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대표적으로 탄산 무수화 효소가 있습니다. 적혈구 속에 함유되어 있는 효소로 우리가 호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세포로부터 폐로 옮기기 위해 혈장에 녹이고 또 배출시키는 데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외에도 아연의 생체 기능에 대한 조절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아연과 관련된 인물로 이야깃거리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바람둥이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하는 자코모 카사노바입니다. 카사노바는 자신이 장미 십자회이자 연금술사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퐁파두르 부인이나 연금술사였던 생제르맹 백작, 사회계약론의 장자크 루소 등 인물들과 동시대에 활동했으며 친밀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난잡하고 부도덕한 남자 연인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제 더 유명하지만 말이죠. 카사노바는 생굴을 매일 50개가량 먹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굴에 풍부한 아연 성분으로 남성의 생식 기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리라는 이야기도 쉽게 들려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와 더불어 굴 등에 다량 함유되었으며 자연적으로 인체에서 합성되지 못하는 디아스파르트산이나 N-메틸 디아스파르트산의 공급이 기능을 보조하게 된다는 결과도 있지만 말입니다. 약의 형태로 섭취되는 아연 중 가장 간단한 물질은 아세트산 아연입니다. 단순히 아연 금속과 식초인 아세트산을 반응시켜서도 얻을 수 있는 물질인데 굳이 그렇게 제조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징크 라진지라는 품명으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아세트산 아연 성분이 함유된 사탕이 되겠네요. 아세트산 아연은 예상외로 효과가 탁월한데 체내에서 염증 작용을 비롯해 감기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독감 등이 아닌 일반적인 단순 감기에 작용하는데 무려 감기에 걸려있는 기간을 40에서 50%가량 단축시킨다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후 연구에서는 코비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연은 바이러스의 기능을 비활성시킬 수 있고 세포 내에 유입된 바이러스가 전달체 껍질에서 풀려나지 못하도록 배출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전사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그로부터 증식하지 못하도록 해독 과정 자체를 막습니다.
만약 훗날 디스토피아 시대가 오면 비상시 아연 금속과 식초로 감기 및 염증약을 제조해 복용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기억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이러한 물질을 감압 상태에서 고온 가열하면 완전히 다른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매우 아름다운 형태인데 4개의 아연 원자가 하나의 산소를 중심으로 삼연체 형태로 결합하고 모든 아연 원자들 사이에 아세트산이 결합하는 입체적인 구조입니다. 물론 약용 물질은 아니고 단순히 구조가 아름다워서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유명한 아연의 사용 분야,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작동 방식은 선블락과 선스크린의 2가지로 구분되는데 산란을 통해 자외선을 튕겨내는 방식의 선블락, 그리고 유기분자 혹은 무기물을 이용해 자외선을 흡수해 피부 손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스크린입니다. 물론 이 2가지 방식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최근에는 만들어지고 있죠. 대략적인 성분표를 본다면 핵심 활성 성분 중 아보벤존과 산화아연 2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보벤존은 유기분자로 자외선을 흡수해 제거하며 산화아연 역시 산란과 흡수 2가지 모두를 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총 3가지 종류로 세분화됩니다. 가장 고에너지로 위험한 UVC는 성층권의 오존층에서 완벽히 차단되어 우리에게 닿지 않습니다. 오존층이 무사하다면 말이죠. 그보다 약간 긴 파장의 UVB는 고에너지로 피부 표면에 손상을 입히지만 미량이고 대부분은 가장 긴 파장의 UVA입니다. 물질에 따라 각 자외선과의 상호작용이 달라지는데 산화아연은 UVA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며 자외선 차단제에 널리 사용되는 또 다른 물질인 이산화타이타늄의 경우 UVB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얼마나 자주 발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자외선 차단제가 강이나 바닷물에 흘러들어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야기도 사실일지 궁금합니다. 독성 물질이라면 피부에 바를 수 있도록 아예 허가가 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먼저 다양한 자외선 흡수 유기 물질들이 사용되는데 제각기 주로 흡수하는 자외선 영역이 다릅니다. 복잡한 구조에 비해 의외로 매우 안정한 분자들이어서 자외선을 쪼인다고 변질되거나 사라지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산화아연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 2시간의 자외선 조사만으로도 산화아연의 광촉매 작용에 의해 함께 뒤섞인 유기 분자들이 깨지거나 변질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2시간 사용하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는 의미이며 이는 씻겨나가서라기보다는 단순히 기능성 분자들이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나노 크기의 물질들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논의되었던 적도 있었는데 해당 연구 결과 나노 크기든 마이크로 크기든 상관없이 산화아연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심지어 산화아연의 광분해 생성물은 제브라피쉬를 대상으로 한 독성 테스트에서 다수의 기형 유발과 신체 결함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제껏 좋은 이야기만 있던 듯 싶은 아연이었지만 분명 주의할 부분도 있는 셈입니다. 충치가 생겨 치과 치료를 받아본 적 있으시다면 경중에 따라 다양한 치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발치 후 임플란트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어도 신경치료 후 금이나 세라믹 등 크라운을 씌운다거나 간단히 주위를 긁어내고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찰흙 같은 하얀 물질로 때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물질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폴리카르복시산 아연이라는 물질이 주로 사용되며 현재는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시멘트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카르복시산 구조가 중합되어 연결된 고분자인 폴리아크릴산과 산화아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시멘트입니다. 앞서 자외선 차단에서 산화아연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소개했지만 일반적으로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며 주위 분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면 산화아연 자체는 독성이 없습니다. 폴리아크릴산과 산화아연을 뒤섞어 반죽하면 아연이온의 양전하와 카르복시산의 음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강한 정전기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고분자 사슬들이 가교화되어 단단한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폴리카르복시산은 치아 표면의 칼슘 이온과도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치아에 부착되어 손상 부위를 보완하는 시멘트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연이 가교화 반응에 쓰이는 예시는 매우 의외로 황을 매개체로 고무를 만들어내는 가황고무 생산 분야에서 거대합니다.
실제로 산화 아연의 50% 이상의 소비 분야가 모두 다 고무 생산일 정도인데 각유화를 보조하는 물질로 투입되어 화학 반응에 촉매가 됩니다. 자동차 타이어 등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리카 입자 등을 혼합하는 방식도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화에서도 산화 아연이 가왕 프로세스를 보조하는 역할로 투입됩니다. 실제 메커니즘상 아연은 자연적인 구성 자체가 섬아연석의 황화 아연 구조였으며 산소보다 황과 더 쉽게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특성상 산화 아연 속 아연은 황과 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중간 단계를 거쳐 아연은 고무를 구성하는 아이소프렌 등 유기 구조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제로 작용합니다. 아연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구리를 무기로 사용하던 블러드웜처럼 아연을 사용하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구리보다 날카로운 무기로 적합할지도 모르죠. 쿠피엔니우스 살레이는 독리로 곤충의 갑옷을 관통해 사냥합니다. 그런데 거미의 이는 먹이곤충의 외골격과 동일한 단백질과 키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관통과 사냥이 가능한 것은 화학적 구성과 기계적 구조가 기능에 맞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송곳니 끝부분과 외부 큐티클층은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스티딘의 농도가 유독 높습니다. 히스티딘은 단백질을 금속 이온과 가교시키는데 특히 적합했으며 블러드웜의 구리 이빨을 만드는 성분이거나 금속 이온을 잡는 용도였던 만큼 이번에도 금속과 관계됩니다. 바로 아연입니다. 전갈이나 거미, 개 등은 이빨과 발톱, 독침을 구성하기 위해 아연이나 철, 구리와 같은 전이금속 원소들과 할로젠의 배열을 통해 강력한 물성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을 포함해 뿔이나 치아를 갖는 보편적인 큰 동물들은 광물화된 도구를 사용하는 반면 곤충 등 작은 동물들은 크기에 비해 더욱 많은 힘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중원소 생체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중 입군개미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턱으로 잎을 자릅니다. 사람의 치아는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금속 성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치아는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자 칼슘이 풍부한 물질인 범랑질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현미경으로 범랑질 조각을 보면 칼슘과 인산염 분자가 탄소, 수소, 산소 원자 주위에 두툼한 결정 매트리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치아가 육식동물이나 곤충의 집게만큼 날카롭지 않은 것은 구성 결정 성분이 치아를 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성이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개미의 아래턱 안쪽 가장자리를 감싸고 있는 작은 톱니 모양의 치아는 아연과 교차된 단백질에 매끄러운 혼합물로 코팅된 중원소 생체재료로 알려진 물질입니다. 아연 원자의 매끄러운 분포로 인해 개미의 이빨 가장자리가 미세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오랫동안 날카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첨단 과학 분야에서의 아연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소리의 파동 정보는 음파라 불리며 매질을 통해 이동합니다. 이 때문에 음파는 일반적으로 우주와 같은 진공 상태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음파가 진동할 수 있는 매질이 없기 때문이죠. 매질의 종류에 따라 음파의 전달 속도가 달라지며 진공에서 소리가 퍼지지 않는 것은 여러 SF 등에서도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최근 진동파를 물체 사이의 전기장 내에서 잔물결로 변환함으로써 두 개의 산화 아연 결정 사이의 진공을 통해 음파를 전송하거나 터널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화 아연 결정은 대표적인 압전 재료입니다. 힘이나 열이 가해지면 재료가 전하를 생성하는 물질인 셈이죠. 따라서 이러한 결정 중 하나에 소리가 가해지면 근처에 전기장을 방해하는 전하가 생성됩니다. 결정이 다른 결정과 전기장을 공유하면 자기 파괴가 진공을 통해 한 결정에서 다른 결정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해는 음파의 주파수를 반영하므로 진공 반대편의 소리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음파의 파장에 비해 매우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처음으로 진공에서도 소리의 전파가 가능한 메커니즘이 있으며 산화 아연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재료라는 사실이 흥미롭죠. 조금 전 이야기한 압전이라는 산화 아연의 특성은 실제로 발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산화 아연 결정에 압력이 가해지고 제거되면 결정의 수축과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하 분포 변동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실제적인 전하 형성과 전류 형성이 가능합니다. 압력이나 변형이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소재에 산화 아연을 성장시켜 압전 발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분자 섬유 표면이죠. 이를 통해 실제 제작된 부착식 패치 등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변형으로부터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화학 물질과 분자의 흥미로운 점을 소개한다면 간단히 합성할 수 있는 단결정 아연 금속 나노 결정의 형성입니다. 아연을 암모니아 분자들과 배위 결합시켜 테트라암민 징크 이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루미늄 금속과 반응시키면 알루미늄에서 아연 이온으로의 전자 이동이 발생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두께가 조절된 알루미늄 방막을 만들어 사용했지만 만약 생산성이나 활용도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알루미늄 포일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루미늄과 아연의 산화 환원 반응의 결과로 금속 상태의 아연이 석출될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 결정 구조가 완전히 제어된 판상 구조가 생겨납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반응 온도에 따라 성장 패턴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재미있게도 얼음 결정의 성장과 같은 패턴을 갖습니다. 언제나 얼음 결정의 형성은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로 이야기되곤 하는데 만약 금속으로도 완벽히 동일한 작업을 연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 알게 되는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연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껏 살펴본 아연은 매우 한정적인 산화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족 원소인 아연의 특성상 전자 배치는 활용되는 모든 오비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태로도 꽤나 안정한 원소이며 만약 산화되어 전자를 잃게 된다면 가장 바깥쪽 껍질인 4s 오비탈에 2개 전자를 모두 잃는 것이 선호될 것입니다. 이로부터 형성되는 이온의 형태는 이가 아연 양이온이며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산화 아연이 여기 해당합니다. 결국 아연은 영가 상태와 이가 상태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3가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리 가능한 3가 아연 상태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죠. 3가 아연의 형성 시도는 이전까지 3개의 개별적인 음이온을 사용해왔지만 문제는 아연과 결합하는 대신 음이온끼리 서로 연결되어 이량체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량체 형성이 불가능하도록 단일 3가 음이온인 베릴륨 뷰틸 사이아나이드 혹은 베릴륨 보론 사이아나이드를 활용한 방식입니다. 이로부터 강제적으로 동시에 3개의 음이온과 결합 가능한 물질이 분리되었으며 자연적으로 존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불안정할 것으로 여겨지는 3가 아연 양이온이 존재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비슷하게 1가 아연 양이온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1가 아연 화합물을 합성하려 했지만 결과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질이었습니다. 결정 구조 등을 확인한 결과 상상하지 못했던 8개 아연 원자 격자 구조를 갖는 큐브 화합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 목표했던 1가 아연 양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8개의 아연 원자의 전자가 모두 오비탈을 완벽히 채우고 반결합 궤도는 비워둔다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안정한 형태의 화합물인 셈이죠. 이와 같은 형태의 아연 큐브 화합물은 방향족으로 구분됩니다. 보편적인 방향족 구조의 한계를 넘어 3차원 방향족 유사체로 전자 공유를 통한 안정화가 확인됩니다. 금속 방향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화학에서 더 거대한 분야입니다. 안정성은 매우 높지만 함께 결합한 여러 유기 리간드로 인해 아연 입방체는 300도 이상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불안정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로켓 등의 추진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정한 탄소 연료가 구조 변화와 산화에서 거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듯 안정한 아연 입방체 방향 구조의 붕괴는 선택적으로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아연은 효소부터 청각, 세포 분열, 수정 등 인체의 수많은 기능을 조절하는 핵심 원소입니다. 동위원소 분석으로 과거 생물들의 먹이사슬의 위치와 포식 습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생명의 핵심이며 작은 곤충들에게는 날카롭고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원소입니다.